자, 이제 우리 수업합시다. 그래도 우리 반은 지금 비대면 수업을 처음 했는데 마치 하시던 분처럼 엄청 적응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어색해하고 있는 것 같아. 자, 우리 교재 34페이지로 갑시다. 교재 34페이지. 회계 순환 과정이라고 적혀 있는 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저와 같이 이제 회계상의 거래하고 그리고 이제 분계 원리하고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분계를 어떻게 할 건지 하고 이렇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회계상의 거래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거래라고 하는 거하고 뭐 회계상에서 거래라고 하는 건 거의 일치해요. 거의 다 일치를 하는데, 그런데 몇몇 가지만 일치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몇몇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계약서를 써왔어요. 그럼 우리 계약서를 쓰는 거는 우리 상법상에는 이 계약서 쓰는 게 거래가 되죠. 그죠? 그리고 이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그럼 이런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자, 회계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계약서를 쓰고 왔다라고 해서 우리 회사의 재산이 늘어나거나 빚이 생기거나 뭐 이런 일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회계상에서는 뭐 이런 걸 거래라고 보질 않아요. 근데 또 반대로 우리 창고에 물건이 있었는데 이 창고에 물건이 뭐 홍수가 나서 물건이 떠내려갔어요. 자, 그걸 우린 일상생활에서는 이걸 거래라고 하지 않죠. 우리 흔히 일반적으로는 재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계에서는 내가 창고에 물건이 있었다면 내 창고에 물건이 얼마만큼 있었는지를 장부에 적어 놓는데, 이게 홍수로 인해서 없어지게 되면 내 장부에서 이 물건을 지워야 돼요. 그럼 나는 장부에 이 물건에 대해서 지우는 걸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을 해서 지우게 돼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거래라고 안 하지만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하는 게 있고, 혹은 물건 도난 당했어요. 없어졌어요.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말하면 물건 잃어버린 사람한테 혼나죠. 그런데 회계상으로는 우리가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는 도난도 회계상에는 거래예요. 우리 장부에 적혀있던 이 물건이 없어졌다고 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공장 건물이 불탔어요. 우리 화재라 그러지 거래라고 말하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장부에 우리 회사 건물이야 라고 적혀 있다가 걔가 없어졌으니까 없어진 거에 대해서 장부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회계상의 거래하고 일상생활의 거래는 거의 대다수는 일치하지만, 그런데 일치하지 않는 조금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저렴하게 제가 표현을 쓰면, 회계상의 거래라는 건 거래는 회계 담당자가 장부에 기록할 사건, 이걸 회계상의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물건 없어졌다고 지우든지, 아니면 건물이 불타 없어졌다고 지우든지, 혹은 보험금이 들어오든지, 뭐 어떻게든 우리는 뭔가 장부에 써둘 게 생기면 회계상의 거래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 뭐 계약이라든지 직원 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장부에 쓸 일이 전혀 없죠. 그런 것들은 회계상의 거래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대단한 것처럼 회계상의 거래를 식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장부에 쓸 일이 있으면 회계상의 거래, 쓸 일이 없으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별로 어려울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기록할 거냐라는 방법인데, 자, 우리가 부기가 아니고 회계를 공부하고 그 중에 재무회계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중에서 재무제표라는 걸 공부했죠.
그럼 지금 우리가 이제 장부에 한번 기록을 했을 때에 그때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장부도 기록이 되고 그리고 외부 이용자한테 유용한 정보 제공하는 수단인 재무제표도 전부 다 한 번에 만들어져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 앞에 재무상태표를 이야기할 때 상태표 이야기할 때 그때 이제 장부를 보면 잠시만요. 자, 이제 이 재무상태표에서 제가 왼쪽은 차변이라고 표현하고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표현했죠. 그죠? 자, 그럼 이 재무상태표 이야기할 때에 자산의 자리는 차변, 대변 중에 어느 쪽이었죠? 차변이었죠? 그럼 여기가 자산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알려고 내가 재무상태표 계속 보여준 거예요. 그럼 부채의 자리는 어디죠? 부채 자리는 대변이죠. 그죠? 그럼 자본의 자리는 어디죠? 대변이죠.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 이야기하면서 우리 자산과 부채, 자본 이 둘의 합은 일치하다. 그러면서 대자평균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었었죠. 근데 지금 제가 적은 이 위치가 우리 장부에서도 자기의 자리예요. 본인의 자리. 여기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기 자리에 쓰면 얘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늘어날 거고 자기 자리 반대쪽에 쓰면 줄어지는 원리를 쓸 거예요. 줄어드는 원리를. 그럼 여기가 자기의 자리죠. 그래서 왼쪽에 자산에 대한 걸 쓰게 되면 자산의 증가가 발생을 하고 자기 자리에 쓰니까 그럼 자기 자리인 반대쪽인 오른쪽 대변에 자산을 쓰게 되면 얘는 줄이기 위한 감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리 쪽에 쓰면 늘어나게 되고 반대쪽에 쓰면 이제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채의 자리는 대변이니까 그럼 빚은 대변인 오른쪽에 쓰게 되면 증가를 하게 되고 그럼 반대로 차변에 부채를 쓰게 되면 얘는 내 장부에서 감소하게 되고 재무제표도 감소한 효과가 나올 거예요. 또 자본의 자리가 대변이니까 대변의 자본 계정 과목을 나중에 공부하는 걸 쓰면 대변에 쓰는 건 합쳐져서 증가가 되고 그럼 얘를 반대로 차변에 쓰게 되면 자본의 감소가 일어나게 돼요. 자본의 감소가. 자, 근데 지금 이 일들에서 뭔가 거래가 일어나는 거에 첫 시작은 이렇게 보니까 정신이 없다. 가운데니까 더 잘 보이네. 자, 그럼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에서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자산이에요. 내 통장에 돈 들어왔네, 돈 나갔네, 내 재산들, 건물이 불타 없어졌네, 여기 있던 물건 어디 갔어? 그런 것처럼 우리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회계상의 거래가 일반적으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같이 이제 자산을 중심으로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부기라고 하는 거는 얘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기는 장부에 기록하다의 줄임말이에요. 기록하다의 줄임말인데 부기에 하나는 단식 부기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복식 부기가 있어요. 단식 부기, 복식 부기. 근데 여기 계신 분 거의 대다수가 단식 부기는 한 번 정도는 다들 해보셨어요. 단식 부기는 자, 어릴 때 용돈 기입장 한 번 정도씩 써보신 분 있으시죠? 그죠? 용돈 기입장 쓸 때 이렇게 쓰잖아. 뭐 1월 1일 날 용돈 받았다. 그리고 뭐 1,000원을
받았다. 이렇게 쓰고, 저처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썼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 여기에다가 뭐 입금 그리고 출금 잔액 이렇게 써서 잔액이 뭐 1,000원이다. 공부 잘하는 애들 이렇게 썼죠. 저는 그냥 1,000원 썼어요. 그랬다가 뭐 1월 5일날 내가 과자 사 먹었으면 과자 사 먹었다. 과자가 300원짜리면 300원. 그럼 잔액은 700원이다. 뭐 이렇게 쓰는 게 어릴 때 용돈 기입장이었죠. 자, 그럼 이렇게 쓰는 게 용돈 기입장이고, 이걸 우리는 단식 부기라 그래요. 왜냐면 부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장부에 기록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 가계부라고 나이 드신 분이랑 하면 안 되죠. 우리 엄마도 어릴 때 가계부를 썼어요. 쓸 때 이런 식으로 썼을 거예요. 뭐 어머니도 제가 썼던 거 봤는데 저희 어머니는 좀 꼼꼼하셔가지고, 어머니 안 닮았나 봐요. 어머니는 파 얼마, 두부 얼마 이런 거 막 쓰셨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쭉 쓰는 게 이제 우리 단식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여러분들 어릴 때 용돈기입장 한 번 정도 써보셨으면, 자, 혹시 저는 아직 한 명도 못 봤어요. 혹시 아직까지 용돈기입장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계신 분 있나요? 우리 반도 여전히 역시 없죠. 일기는 있을 수도 있어요. 일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용돈기입장을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쓰고 계신 분은 전 아직 단 한 번도 못 만나봤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에 한 개가 뭐냐면, 큰 이유가 지금 내가 잔액이 얼마라고 용돈기입장에 적어뒀는데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금액이 안 맞거든. 그죠? 금액이 안 맞으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이 용돈기입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용돈 길 가다가 아주머니가 너 이쁘네 하고 500원 주는데 그걸 용돈기입장에 빠뜨리고 안 쓰고, 그러면서 돈이 안 맞기 시작해요. 어릴 때. 그러면 이제 얘를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게 스님이 검사만 안 하면 그 다음부터 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단식부기는 우리가 영리법인에서는 사용을 금지가 되어 있고, 이걸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비영리부기라고 표현을 해요. 비영리 단체에서는 뭐 외부 사람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뭐 중요하게 쓰는 돈 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내용만 감사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정리하기 위해서 쓰는, 그 정도만 쓸 수 있지 그 외에는 인식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영리단체는 무조건 복식부기를 써야 돼요. 그래서 얘를 영리부기라고도 하는데, 이 영리부기를 작성하는 방법은 거래의 이중성을 이용을 해요. 거래의 이중성을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거래의 이중성이 뭔가를 한번 볼게요. 거래의 이중성을. 자, 제가 자, 이렇게 칸을 나눠서 들어오면 왼쪽에 쓰고 나가면 오른쪽에 쓸게요. 들어오면 왼쪽, 나가면 오른쪽. 그럼 지금 뭘 들어오면 왼쪽, 나가면 오른쪽이라 할 거냐면 내 자산 혹은 내 재산이 들어오면 왼쪽에 쓰고 나가면 오른쪽에 쓸게요. 자, 그럼 내가 과자를 샀어요. 그럼 과자는 나한테 들어온 거죠. 그러면 왼쪽에 과자가 들어왔다고 쓰고, 그럼 과자가 300원이다라고 썼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과자 300원짜리를 사서 이걸 그냥 들고 나가면 되나요? 돈 줘야지. 아니면 절도야. 그죠? 그럼 나는 과자를 삼으로써 돈이라는 걸 줘야 되죠. 상대방에게. 그럼 나한테서 돈은 나가죠. 그럼 나는 나한테서 돈이 300원 나갔다라고. 돈 쓰면 한 잠은 너무 외로워 보이면 현금이다라고 하면,
그럼 지금 나는 과자를 샀다라는 사건과 이 과자를 사기 위해서 돈을 줬다는 거래가 하나의 거래에서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양면성. 그죠? 그럼 또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그럼 똑같이 내가 과자를 샀어요. 그럼 과자가 들어왔죠. 그런데 이 돈을 내일 줄게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과자 샀다는 사건하고 그 슈퍼마켓 사장님한테 외상으로 해서 돈 갚아야 되는 외상하는 일이 생기죠. 그러면 반대쪽에 외상이다, 돈 갚아야 되는 게 300원이다 이렇게 쓰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뭔가 한 개 사건이 있으면 그에 대한 양면성이 있는 걸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해요. 이중성. 좀 한 개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를 들었을 때 내가 과자를 샀어요. 300원.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기분이 좋은지 야 그냥 재민아 그냥 먹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반대쪽에 공짜라는 그런 공짜로 과자를 하나 받았다는 이런 사건이 생기겠죠. 그럼 지금 어떻게든 하나의 사건이라고 우리 과자 샀어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과자 사려고 그러면 반대되는 상대방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을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고, 그럼 내가 지금 이걸 지금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 둘이의 금액은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걸 똑같이 이용을 해서 제가 과자 300원짜리를 샀는데 만약에 내가 현금으로 200원만 준 거예요. 내가 300원짜리 과자를 샀으면 300원을 줘야 되는데 200원만 주면 분명히 100원은 내일 주기로 한 외상이거나 아니면 그냥 안 줘도 되라고 해서 공짜가 됐거나 둘 중 하나가 되겠죠. 그걸 우리는 왼쪽인 차변과 오른쪽의 금액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를 내일 주기로 했다면 외상으로 여기에 100원이 더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 거래의 이중성을 이용해서 한쪽이 누락하는 걸 우리가 방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리법인에서는 복식부기를 쓰고 있고, 이 복식부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분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식부기를 우리는 영리법인에 가서 회사 가서 일을 할 거지 비영리법인에 가서 일하실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으신 분도 만났고 그래가지고 비영리법인 회계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도 조금 하긴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영리법인에 가요. 자, 그럼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은 차이점이 뭐냐면 이 비영리 영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이윤 추구 아니에요. 둘 다 이윤 추구는 해요. 둘 다 이윤 추구는 하는데 그 이윤을 남겼을 때 이익을 가졌을 때 그 이익을 우리 그 구성원들에게 분배를 한다면 그게 영리법인이에요. 영리단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 벌면 주주들한테 돈 배당 나눠줘야 되는 것들. 돈 남겨서 돈 나눠 가지는 게 영리법인이고, 그럼 비영리법인은 뭐냐면 비영리법인 자체가 고유 목적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옛날에 전국자연보호중앙회에서 좀 오랫동안 일을 했었어요. 물론 겸임을 하면서 있었지만, 그럼 거기는 자연보호 활동하는 게 우리 고유 목적 사업이라고 하죠. 그럼 각 비영리 단체마다의 고유 목적 사업이 있는데, 그럼 비영리법인은 이윤을 추구했다 하더라도 그 돈을 고유 목적 사업에 쓰는 거예요. 주주들은 주인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우리는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리, 비영리의 차이를 이윤 추구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건 이윤 추구가 아니고 그 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느냐, 분배 안 하고 고유 목적 사업에 쓰느냐, 이거에 따라서 영리법인, 비영리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갔는데 그 회사 사장님이 그 회사에서 번 돈을 가지고 자기가 주주니까 자기가 가져가겠지. 근데 이걸 우리 고유 목적 사업은 자연보호야 하면서 자연보호하는 데 쓰고 그러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그런 회사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영리단체 갈 거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학교는 영리법인인가요? 비영리법인이죠. 학교의 주인은 누구죠? 저는 이 질문 할 때마다 좀 마음이 그렇긴 한데 일단 말로는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라고 해야지. 그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 이사장님 것 같고 재단 이사장님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들지만 원래 학교의 주인은 학생이죠. 그런데 등록금을 받고 뭐 국가의 지원금을 받고 그 돈 가지고 좋은 교육 시설과 좋은 교수진과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래도 돈 남아요. 그럼 그 돈 남는 걸 학교의 주인이 학생들에게 다시 돌려주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업 못한 것도 돈 안 돌려준다며. 그죠? 그러면 그렇게 돌려주지 않고 대신 그 돈 가지고 계속 교육 사업하는데 쓰긴 써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IMF를 겪었죠. 그 IMF 시절에 그 IMF 기구에서 그날 각 나라의 그 IMF 통제를 받기 전에 검사를 할 때에 이제 교육 형성돼 있는 분위기도 다 조사를 해요. 근데 한국에 이 교육 단체나 대학교나 이런 거를 다 조사를 했는데 이건 완전 엉망인 거예요. 학교 운동장인데 소유권은 이사장 아들 거고 막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가능성 지표에 D등급을 받았어요.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등급이 더 낮게 나오고 걔네들이 악용하고 싶었을 수도 있죠. 등급을 낮추고 싶어서. 근데 우리나라는 보란듯이 교육 사업을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우리 정부가 열받아가지고 학교는 무조건 복식부기를 해라라고 법을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그 우리 원무과 있죠? 뭐 이런데 들어가서 일하시면 복식부기를 하실 거예요. 비영리 단체인데 여기는 왜 복식부기 하냐? 그게 그 시절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는 비영리 단체지만 복식부기를 해요. 근데 영리 단체를 단식부기를 하는 곳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영리 단체가 단식부기 하는 곳은. 자, 그럼 이제 이 거래의 이중성이라는 걸 가지고 좀 볼 건데, 자, 지금 제가 먼저 메인을 잡았던 게 자산인 내 재산, 과자가 나간다, 돈이 나간다 이렇게 썼죠. 근데 지금 과자도 내 재산이고 얘도 내 재산이고 이걸 자산이라고 보면 지금 과자가 나한테 들어온 건 내 재산이 늘어났죠. 그럼 자산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나한테서 돈이 나간 건 내 자산이 감소하게 됐죠. 그죠? 또 내가 과자 자산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외상을 했어요. 그럼 오른쪽에는 내 빚이 생겼네. 그럼 부채가 늘어났죠. 그죠? 또 이걸 가지고 제가 외상값을 갚아요. 외상값 갚으려면 돈 줘야 될 거잖아. 그러면 내가 현금을 주고 그럼 이 돈 왜 줬니? 반대편 외상값 갚았어요. 이렇게 쓰면 자 보면 나한테서 현금이 나가고 자산이 감소되고 빚 갚았으니까 빚이 줄어들죠. 그죠?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걸 적어보면 지금 얘 차변에 쓴 과자는 자산이 증가를 한 거고 오른쪽 대변에 현금 준 건 돈 준 거니까 자산이 감소한 거고 또 얘 과자 산 거는 자산이 증가한 거고 이 외상 값이 외상 생긴 거는 부채가 증가한 거죠. 부채가 또 지금 이 자산이 감소한 거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준 거니까 부채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오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괄호의 아래쪽에 쓴 글자가 어디선가 본 듯한 글자들 아닌가요? 방금 막 위에 제가 썼던 얘네죠. 얘네들.
보면 내가 과자 샀고 자산이 증가하니까 하면서 돈 주면 자산이 감소하고, 내가 과자 사면서 외상하면 부채가 증가하고, 그리고 외상값 갚는다고 돈 주면 자산이 감소하니까 빚 갚았으니까 빚이 부채가 줄어들고. 그럼 얘네들은 지금 우리는 큰 생각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맞춰져요. 근데 자연스럽게 맞춰준 시발점이 뭐였냐면, 우리가 자산을 가지고 돈 나갔어요, 돈 나갔어요, 돈 들어왔어요, 이 위치를 먼저 잡고 반대쪽에 이유를 쓰니까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되는 논리에다가, 자,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는데, 손익계산서, 컴퓨터 못 다루는데 이렇게 계속 쓰려고 그러니까 힘들어 죽겠어요. 자, 손익계산서는 우리 수익과 비용을 가지고 우리는 이익을 산출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자리가, 손익계산서는 차변이 비용이에요. 비용, 자기 자리가. 그리고 대변이 자기 자리가 수익이에요. 그런데 이 수익과 비용은 얘네가 원인이 아니고, 내가 돈 썼으니까 비용인 거고, 밥 먹는데 돈 썼으니까 밥값이나 비용이라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원인은 돈이 나가거나 들어와서. 원인은. 그럼 반대로 나한테 뭔가 공짜로 꽁돈이 들어오면 그걸 우리는 수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네들은 원인이 아니고 뭐 때문에 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얘네들 위치를 비용의 발생, 수익의 발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저와 같이 당분간 오랫동안은 회계상 거래의 원인은 자산의 증감을 가지고 먼저 볼 거예요. 자산의 증감. 그럼 자산의 증감 가지고 수익 비용을 생각해 보면, 자, 지금 내가 돈 썼어요. 그럼 자산이 나가겠죠. 그럼 반대쪽에 내가 돈 쓴 건 비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될 거란 이야기예요. 또 나한테 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가는 게 없어. 그런 걸 수익이라고 하는 거죠. 얘가 원인이고 그 반대쪽에 이유로 쓰는 게 수익이라는 거예요. 돈 들어왔으니까 대변에 수익 쓰고, 돈 나갔으니까 반대쪽인 차변에 비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이 자산인 거지 수익 비용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가. 그럼 방금 제가 자산이 증가하면 부채가 감소하는 일, 자산 사면, 여러분들이 컴퓨터 사면서 돈 주고, 화장품 사면서 돈 주고, 뭐 옷 사면서 돈 주고,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서 자산이 돈 줘서 감소하고, 혹은 제가 잘하는 거, 물건 사면서 카드 끌고 빚 생기고, 그죠? 그러면 통장에서 돈 빠져나갔는데 봤더니 카드값 나갔고 빚 갚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면 또 빚을 안 갚아도 된대요. 그러면 나한테는 수익이지, 그죠? 또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빚이 늘어났어요. 그럼 나한테는 비용이 더 생긴 거예요. 빚 더 갚아야 되니까. 그런 것처럼 이 자본은 특이한 거라서 뺐지만 얘네들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얘네들은 전부 다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돼요. 그럼 이렇게 서로 자기 위치만 잡고 얽혀 설켜 있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거래의 8요소. 그럼 이 거래의 8요소는, 자, 우리는 다 성인이죠? 자, 혹시 여기 우리 고등학생 없으시죠? 제가 늘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고등학교를 안 나왔을지언정 고등학생 나이는 없잖아. 우리는, 그죠? 그럼 지금 제가 그 이야기하는 건 고등학생이 아닌 이상은 이걸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구나 라고 그냥 한번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외워라고 말한 건 몇 살짜리한테 이야기했냐면 유일하게 17살짜리한테만 이야기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산업협력교사 하고 있을 때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막 중학교 졸업해가지고 올라오는 애들 있죠. 정말 공부하기 싫어요. 새로운 친구들 만나는데 너무 신나 있어요. 그럼 걔네들한테 회계는 뭔 말이야? 애들은 회계가 여인지 아인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제가 수업을 그래도 뭔가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이걸 가르쳐 줘요. 자산이 증가하면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한다. 하루 종일 이거 하나만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다음 날에는 부채가 감소하면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한다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수요일은 특별활동이더라고. 그럼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또 만나면 자본이 감소하면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고 자본이 증가하고 수익이 발생한대요. 그리고 금요일 날 비용이 발생은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거나 자본이 증가하거나 수익이 발생할 거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시작하면 또 새롭게 들어요. 그래놓고 시험 보면 얘네들이 틀려주는 그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시험 보면 얘 틀리는 애들이 꼭 있어요. 아마 우리 중에 상가계열 고등학교 다니신 분은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때 이거 시험 나왔는데 틀린 기억이 있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애들이 좀 열심히 공부하는데 제 때도 공부 잘 안 했고 제가 거의 학교에 가르칠 때도 다 같이 신나는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 한 거지. 우리 성인은 필요 없어요. 성인은 이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자산의 자리는 차변이다. 부채의 자리는 대변이다. 그리고 자본의 자리도 대변이다. 근데 얘가 생뚱맞게 보이지만 비용의 자리는 차변, 수익의 자리는 대변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서 이 자리에 쓰게 되면 증가하거나 발생하는 거고 반대쪽에 쓰면 감소하는 거다. 이 원리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 저하고는 오랫동안 자산을 먼저 기준으로 자산이 들어오면 차변에 쓸 거고 돈 들어오면 자산이 나가면 대변에 쓸 거예요. 오른쪽에. 그럼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통장 봤더니 통장에 돈 들어왔네요. 차변에 보통 예금 돈 들어왔다 쓸 거고 통장에서 돈 빠져나갔네요. 반대쪽에 돈 빠져나갔다 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반대되는 쪽에는 그 이유를 쓸 거예요. 그 이유를 지금처럼 그렇다고 과자다 돈이다 뭐 이렇게 쓰지 않고 이제 계정 과목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을 이제 좌우와 같이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 교재에 분계라고 해서 거래 판료소 결합 관계가 적혀 있는 거고 지금 얘가 지금 제가 적었던 재무상태표 자기 자리 손익계산서 자기 자리 그래서 자기 자리에 가면 증가하고 발생하고 자기 자리에 가면 증가하고 발생하고 반대쪽에 가면 감소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거래 이중성인데 쓸 때는 이제 제가 가운데 줄만 끄면 차변과 대변의 합은 숫자 금액의 합은 무조건 일치해야 돼요. 일치 안 하면 오류고 컴퓨터에서도 일치 안 하면 야 너 빠뜨렸어라고 빨간색이 뜨거나 팝업창이 떠요. 너 차이가 난다. 뭐 빠뜨렸어라고. 그러면 내가 돈 쓴 거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이거 가지고 계정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계정 과목이라는 걸 저와 같이 공부를 할 거예요. 이 계정 과목. 이제 이 계정 과목을 설마 직원들 우리 회사가 밥값을 내줬는데 장부에다가 밥값이라고 쓰진 않을 거잖아. 그럼 이제 이때 뭘 쓸 거냐라는 걸 볼 건데 이 계정 과목이라는 건 이건 이거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 썼으면 이런 비용이다. 이 상황이 되어 있으면 이거다라고 되기 때문에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상황을. 그래서 글자 보면서 이 글자는 계정 과목 이건데라고 하면 아주 위험한 요소가 많아요. 무조건 전부 다 읽고 이 상황에 들어간 거네 라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셔야 돼요.
전체적인 상황을. 자, 그럼 이제 이 뒤쪽에 있는 건 또 미래에 볼 거예요. 그럼 지금 좌우 가치는 이제 계정이라는 걸 볼 거니까 계정 과목 보러 가야 되겠죠. 이게 우리 추석 전까지 계속 볼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래서 이제 교재 48페이지로 가시고, 자, 저는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전부 다 볼 거예요. 지금 뛰어넘는 건 나중에 보겠다는 거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중요하지 않는 건 대놓고 말할 거예요. 얘는 줄 거 버리라고. 그런 말 안 한 건 나중에 다 볼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48페이지에 이제 자산으로 가서 제가 이런 표현 썼었죠.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에서 얘네들 위에서부터 유동성이 빠른 순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내려오면서 설명드릴 거라고. 정말 유동자산에서 우리 자산 중에 유동자산, 유동자산 중에 당좌자산, 이 당좌자산 중에 1번인 현금부터 설명드릴 거예요. 현금부터. 자, 그럼 이 현금이라는 걸 이제 사용하는 이 계정 과목은, 자, 지금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기에 얘가 차변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차변 대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에 쓸 건데, 자, 지금 이제 계정 과목으로 현금이라고 할 건데, 이 현금이라고 하는 내용을 봐서 이 내용들을 내가 받으면 차변에 현금이다라고 해서 금액을 쓸 거고, 내가 이제 공부하는 얘네들을 우리가 지급하면 혹은 내가 상대방한테 주면 대변에다가 현금이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를 받거나 줬을 때, 받았을 때 차변, 줬을 때 대변에 현금이라고 이렇게 쓸 건데, 자, 첫 번째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현금이라고 하는 것들, 주화나 지폐들 있죠. 자, 우리나라에서 현금이, 일상생활에서 현금이라고 하는 건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나 지폐를 우리는 현금이라고 하죠. 그럼 우리 회계에서도 계정 과목으로 주화나 지폐를 현금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현금이라고 하지 않고 통화 대용 증권도 현금이라고 해요. 통화 대용 증권. 그럼 이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글자를 잘라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증권이라는 말은 권리가 있는 증서를 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을 증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식도 그 회사의 권리가 있는 증서예요. 그 회사의 주권을 주식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증권회사 뭐 이런 말 때문에 사람들이 증권이 주식이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 증권이라는 말은 권리가 있는 증서고, 대용이라는 말은 용도를 대신해서라는 뜻이에요. 이 대신하다 할 때 대자 있죠. 그럼 이 말은 곧 지금 주화나 지폐가 통화라고 했는데, 이 통화를 대신한 용도로 쓸 수 있는 권리 증서를 통화대용 증권이라 그래요. 이거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기압수표. 자, 이 자기압수표는 심사임당 아주머니가 태어나시기 전까지, 종이로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우리 많이 썼죠. 그죠? 그분 오기 전까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10만 원짜리 수표는 현금이야 이런 말도 했었는데, 심사임당 아주머니가 주황색 옷을 입고 태어나오는 순간 10만 원짜리 수표가 좀 사라졌죠. 이제 뭐 2장이면 끝나다 보니까. 그럼 이 자기압수표라는 수표 제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수표 제도는 뭐냐면, 자,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 통장에서 돈 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통장 가지고 은행 가거나 아니면 체크카드로 내가 인출을 하거나 이렇게 CD기에서 인출하거나 은행 가서 돈을 찾죠. 그런데 수표 제도는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내 통장에서 돈 빼나갈 수 있도록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수표에다가. 그래서 내 통장에서 돈 빼갈 수 있도록 써주면
그걸 받은 사람이 은행 가서 내 통장에서 돈 빼가는 거예요. 그게 수표 제도예요. 수표 제도 이해가시죠? 자, 많은 분이 수표 제도를 몰라서 나중에 자기합 수표, 가계 수표, 당좌 수표 말하면 따로따로 생각해요. 수표 제도는 그 주체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주체가, 예금 구자를 가진 주체가 이 예금에서 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증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발행해주면 받은 사람은 받아가면 은행에서 바로 현금화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자기합 수표라는 건 어떤 걸 자기합 수표라고 하냐면 은행이 자기 앞으로 발행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자기 앞으로 자기 통장으로 빼갈 수 있는 걸 자기합 수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표 본 적 있으신 분들 보면 수표에 어디 은행이라 적혀 있고 그 은행에 가면 바로 돈 찾아주는데 다른 은행에 가면 그 은행에서 돈 찾아서 준다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자기합 수표 제도예요. 그럼 자기합 수표는 자기가 자기 앞으로 발행한 걸 이제 자기합 수표라고 하는 거고, 그럼 가계 수표는 우리나라는 수표 제도가 발달하기 전에 크레딧 카드 제도가 너무 빠르게 발달을 해서 저도 가계 수표를 직접 한번 보고 싶었는데 한 번도 못 봤어요. 은행 가서 수표책 좀 달라고 나 가계 수표 제도 쓰고 싶다 그랬는데 은행 직원이 몽롱한 눈빛으로 저 이거 한 번도 자기도 본 적이 없다는 눈빛으로 우리나라가 근데 우리 영화를 보면 외국 영화에 요즘 영화는 좀 안 그런데 옛날 영화 보면 백만장자들이 자기 이런 수표책 들고 다니면서 써가지고 책 찢어주는 거 있어요. 그게 가계 수표예요. 저도 그게 멋있어 보여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은행 직원도 그게 뭔지 모를 만큼 이제 우리나라는 좀 발달을 못했는데, 그럼 제가 만약에 가계 수표를 써서 여러분한테 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그냥 은행 가서 제 통장에서 돈 빼가는 거예요. 그 수표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 본권을 소지한 자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적혀 있거든. 그럼 지금 얘는 여러분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은행 가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겠죠. 은행 가면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럼 자기합 수표도 현금이라 그러고 가계 수표도 여러분들이 받으면 현금이라 그러고, 기업들은 당좌 거래를 해요. 그래서 당좌 수표라는 걸 발행할 건데, 당좌 수표를 발행할 건데 타사 발행 수표를 다른 회사가 나한테 우리 회사 통장에서 당좌예금 구자에서 돈 빼가세요라고 수표 발행해주면 받는 내 입장에서는 가지고 은행 가면 현금 바꾸는 건 이 세 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 개는 전혀 차이가 없죠. 뭐 제도적으로는 송금 수표라는 것도 있는데 타사가 발행한 수표, 가계 수표는 개인이 발행한 수표, 자기업 수표는 은행이 발행한 수표. 그걸 우리 회사가 받으면 그냥 은행 가면 다 현금 바꿔주니까 얘네들로 주고받으면 우리는 현금이란 개념과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자기합 수표로 받으면 차변에 현금이라 쓸 거고 자기합 수표로 지급하면 대변에 현금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또 내가 물건을 팔았으면 물건 줬으니까 오른쪽 대변에 쓰겠죠. 팔았는데 상대방이 수표 발행해 준 거예요. 다른 회사가. 그러면 나는 수표 받았으면 받은 거 차변에 쓸 건데 이거 받으면 은행 가면 현금 되니까 현금이라고 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다 현금이라고 쓸 거고, 자, 우리 이제 실기를 목적으로는 그래서 얘도 기억해 두시고 실기 목적, 그리고 타사 발행 당좌 수표도 얘도 현금이다라고 기억해 두시고 우리 현금이라고 쓸 거예요. 자, 그리고 까만색은 이론상만 아시면 돼요. 이론상만. 까만색은 우리 또 은행 가면 바로 현금화 되는 게 우편한 증서라든지 아니면 만기 도래 우리 이자표라든지 채권, 증권 등의 이자표라든지 국공채의 만기 이자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책에 적혀 있는 뭐 이런 것들이에요. 회사채 이자표라든지 배당금 통지서라든지
이런 거는 대한민국 은행에 가면 즉시 현금으로 주니까 이걸 전부 다 우리는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회계에선 이 현금이라는 건 지금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는 거예요. 통화만 현금이 아니고 수표든 만기 도래한 증권 이자표든 내가 증권으로 들고 있지만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건 캐시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캐시로. 자, 이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이에요.